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할 나라가 오늘 밤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이 될 거라는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우리나라 부산이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해외 순방길에 올랐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멜로니 총리가 파리 총회에 불참하면서 백기를 든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줄곧 1위로 예상되어 온 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우리나라는 현재 이탈리아를 제치고 2위를 한 다음에 결선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력이 쏟아 부어진 만큼 꼭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11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새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보죠.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성과와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잠시 후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노보 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딱 10주 만입니다. 네, 10주, 11주 만에 이렇게. 네. 자, 보고 싶었습니다. 뭐 어떻게 잘 지냈어요? 뭐 변호사 네. 일도 바쁘고 또 정치인으로서 또. 네, 변호사 그 업무도 수임이 비교적 잘 됐고. 네. 또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저도 안동 예천에 뜻을 두고 있으니까 뭐 평소에 잘 못 듣던 뭐 새벽에 가서 이래 버스 앞 인사도 하고 뭐 노인제 가서 절도 하고 뭐 행사 쫓아가 악수도 하고 참 이런 좀 이른바 말하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는군요. 예, 그거 다 합법적인 거고요. 합법적입니다. 그렇죠. 다 안동에서도 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마다 이렇게 인사 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또 청송 소식인가요?
네, 예. 제가 참 뭐 본받을 점이 많다고 제가 느끼는 청송 소식인데요. 무료 버스에 관한 말씀을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청송군에서 이제 전국 최초로 무료 버스를 이제 올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뭐 군민들 반응 좋은 건 뭐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 무료 버스 적극 검토하고 있고 배우려고 네. 또 청송군 방문도 많이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 오늘은 안동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청송 이외 지역에서 무료 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올해 1월 1일부터 청송에서 기대 속에서 무료 버스가 시행되었는데요. 전국 최초입니다. 네. 물론 약간의 우려 있었습니다. 예산적인 부담 문제라든지 포퓰리즘 문제 등인데요. 네. 시행하고 지금 약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청송군의 현실 그리고 타 지자체와 언론의 동향을 좀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청송군에서는 현재까지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안동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는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가 낮은데 같은 예산적 상황에 있는 청송군에서 실제로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이 좀 유의미합니다. 예. 보도에 의하면 청송군의 경우 약 1년에 약 3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1년에? 예, 1년에 무료 한 버스요. 4억 좀 안 되게. 그렇죠. 예. 예. 청송군의 경우 2024년도 예산이 4,745억 원이고 뭐 예를 들면 안동시는 1조 4,600억 원, 예천군은 7,26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예산입니다. 예. 예산 규모가 청송보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렇죠. 시장 군수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상응해서 커지는데요. 예. 이 점 고려하면 안동 예천의 버스 운행 횟수나 대수가 물론 많은데요. 이 점 감안해도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예. 참고로 봉화군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을 했고 완도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 확정이 된 거예요? 봉합은? 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무료 버스 운행하겠다. 네. 전국에서 세 번째다. 네. 예. 다만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예산적인 문제나 어려우면은 뭐 노령층에 한해서 일단 무료 버스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사례가 있는데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가 그건데요. 예. 강원도 인제군은 지난 9월에 이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0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예. 덧붙여서 이전에 인제군은 2019년부터 이제 노령층과 청소년의 정말 중요한 발인데요. 버스를 성인의 경우 1,000원, 학생의 경우 500원으로 확 이제 감축한 바 있죠. 강원도 인제군도 예. 상당히 앞서 나갔군요. 예.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또한 제기된 게 포퓰리즘 논란입니다. 퍼주기다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년층에 대한 무료 운임 정책이 수도권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 아시듯이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이 제도가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되었는데요. 아, 이때요? 예. 84년에 시행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이게 이래 오래됐구나. 예. 제가 5살 때인데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예. 이게 이미 40년 전에 시행된 서울에서는. 그렇죠. 예. 이게 수도권에 40년 전에 시행된 제도를 우리 안동 예천이나 경북 북부에서 지금 시행한다고 해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고요. 예. 오히려 노령층 우리 수도권보다 우리 지역이 더 그런데 노령층 청소년층의 주된 교통수단이 버스고 예. 소득 수준이 낮은 안동 예천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크고 그동안 받아오지 못한 혜택을 수도권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당위성까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면 시행하면 좋은데 그 누구나 네. 다 압니다. 예. 그렇죠. 좋은데 뭐 예산이 좀 문제가 부담이 된다 하면 뭐 노령층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학생층, 청소년층, 그렇죠. 아니면 그 인제군 같이 이렇게 요금을 좀 인하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반값이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예. 자, 이렇게 예산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 또 포퓰리즘 논란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실제로 무료 버스 정책이 지역 경제에 주는 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청송군 예를 들어 주셨는데 네. 1년에 4억밖에 안 들이는데 그렇죠. 4억 들이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는 4억보다는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노령층, 청소년층이 주로 버스 이용을 하는 이제 층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가용 없는. 그렇습니다.
이 소득 수준이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도권 차이가 있고요.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경우에는 하루에 1,500원 곱하기 뭐 2배 3,000원이죠. 그렇죠. 카드 계산 1,400원인데요.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버스 비용 발생합니다. 예. 그 아가 둘인 가정의 경우에는 12만 원을 교통비로 지출하는데 이거 무료하면은 고금리 고물가로 빠듯한 살림에 달고 단 단비로 작용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아이들 밥도 사 먹이고 책도 사주니까 지역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예. 그 노령층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런데요. 이 청송장에 제가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갑니다. 4일 9일이 장날인데요. 예. 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팔려고 나온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아, 예. 그 상추 한 단에 뭐 2, 3천 원 밖에 안 하는데 채소 몇 단 팔려고 버스비 3천 원 정도 지출하더니 부담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버스 무료니까 조금이라도 팔면 이문이 그 이득이 남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텃밭에서 수확해서 버스 타고 장에 나오는 분도 많으시고 또 구경 삼아 장에 나오는 분도 많고 국밥 자시고 가시고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가 돈다는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점이 무료 버스 운행이 우리 지역 같은 노약자 청소년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혜택이 간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방 버스 타는 건 대부분 이제 서울과 달리 노년층, 청소년층이거든요. 예. 그 점 때문이고 복지 예산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과는 다르다는 점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 청소년층이 많이 이용해서 정책적 효과가 배가 된다 이거고요. 예. 이게 또 점점 보도도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보도가 나온 게 지난 11월 21일자 K본부 보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 K본부 그럼 알아들으실 건데요. 다 아시죠. 예. 예.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한 청송군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로도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예. 이게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니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노령층의 이동권이 더 보장되면서 생활의 활력이 더해지고 보편적 복지 수준 높아졌다 이렇게 보도를 짚었죠. 정확한 내용인데요. 아, K본부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군요. 예, 청송군 했습니다. 꼭 집어서 했군요. 꼭 집어서 했습니다. 예, 예. 그 인터뷰를 보면 좀 더 다가오는데요. 그 청송군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데 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도 탑승하게 되고 예. 장거리에도 볼일 보러 가고 예를 들어 주황산서 옛날 같은 청송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진보까지 온다. 또는 그렇죠.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또는 사람들이 뜨문뜨문했는데 근래는 많이 나온 것 같다. 장사도 이것저것 많이 사러 온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층에서도 네. 웬만하면 그냥 뭐 버스비도 아깝고 뭐 그렇죠. 타니까 그냥 집에만 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어디 이동하면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버스도 공짜니까 한번 나가보자 야들아 그렇죠. 이래 되는 한번 거죠. 나가보고 나가서 예. 뭐 국밥도 좀 사 드시고. 그렇죠. 저 주황산 가는 것도 공짜 아닌가요? 그 다 청송시내에서 청송군은 다 군에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주황산도 한번 그 정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그렇죠. 주변 이렇게 다니시고. 가셔서 뭐 밥도 자시고 이런 노년층 거죠. 건강에도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노인회관이나 학부모 모임 등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 그 쓸데없는 행사 예산 좀 하지 말라. 그리고 길 좀 파헤치지 말라. 이런 이런 말씀이 많은데 그거 아껴서 청송처럼 버스 무료화 또는 부분적 무료화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매우 많고 왜 우리는 안 되노 이러십니다. 그렇죠. 그 요청이 그 호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런 만큼 정치권도 이제는 이에 응답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제 안영진도 버스 무료화 현실화를 위해서 허승규 대표도 뭐 버스도 타기 좋은 안동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고요. 그것도 있네요, 참. 예. 이거 버스 무료화하니까 그렇죠. 환경오염도 그렇습니다. 줄일 수 있다는 거.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덧붙여 뭐 요즘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을 하려면 신시장 등 전통시장에 음용급수대를 좀 설치해달라. 식수대, 급수대. 그렇죠. 목이 많이 타시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버스 도착 시간 알려 전자 게시판을 좀 그 일부만 지금 한 10%, 15% 설치돼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그것밖에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안동 시내 그렇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 있는데 예. 길 이쪽엔 없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 점 있고 뭐 북구 쪽에 오후 3시에 안동 가는 거 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는데 예. 참 정치권에서 좀 세세한 목소리 들어서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영진 변호사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셨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시민들의 목소리 듣는 것 같아요. 예.
괜히 저 서울에서 정치 논리 뭐 진영 대결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물론 그렇죠. 뭐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무시하는 일부 정치인이 있는데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공천 받든 마든 지역에서 뿌리가 든든해서 지역의 말씀을 듣는 정치인이 이제는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더 힘이 들어가서 뭐 더 하실 말씀 없고요. 아니요, 10초 쉬었더니 충전이 됐는데요. 계속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네, 6시 22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곧 시행 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과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계점이나 개선점은 없을까요? 자,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노보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노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역공공정책연구원 원장 박노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향사랑기부제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야말로 고향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로 출향 인사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는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권에 있는 재정력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재정력이 약한 농어촌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예. 자, 목적은 그런데 현재 1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실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자, 이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분히 예견되었던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실패, 예견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패다 한마디로? 예. 예.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그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예.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그 5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 안 된다.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면 안 된다. 공무원이 향후에 나가서 홍보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향후에 나가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률로 제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했던 고향사랑 기부제 그 벤치마킹했던 일본에서는 이런 법률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까? 예,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 손발을 처음부터 묶어놓고 시행했으니 이게 성공할 리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없애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시민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이거 뭐 소관이 행정안전부니까 지금 뭐 쓸데없는 지나친 통제를 하고 있다. 지금 제약 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1년 시행해 보니까. 전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 같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전에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를 하는데 왜 옛날에 그 내무부 같은 그 기능을 하는 행정안전부를 두는지 이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는데 이 제도, 이 행정부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안전부가 그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얼마씩 작출을 해가지고 약 70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억 들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관리하는 인건비 빼고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그러니까 흑자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고향사랑 이음 거기죠. 여기를 통해서 고향사랑 이음이죠.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일 플랫폼을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중앙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해서도 안 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국가도 아닌데.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민간에서 다 들어왔죠. 민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다쿠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한 20군데, 그다음 이리저리 치면 거의 한 100군데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게끔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끔 맡겨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민간에다 위탁할 수 있고 직접 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행정안전부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플랫폼을 열어놓고 우리한테만 들어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말로는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 시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게 아니다. 수도권 지키기 정책 시행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시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완전 지금 하는 정책들 보게 되면 완전히 수도권을 우대하는 정책이죠. 지방을 완전히 죽이는 정책이죠. 그렇군요. 예.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그 수도권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 기부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수억 원 기부받은 곳이 있는가 하면 1억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이 보도를 봤는데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좀이 아니고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폐가요? 그 지방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래 목적이 그 부익빈
빈익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가난한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부익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서울시가 이 기부금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취지가 서울에 있는 고소득자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올 상반기에 한 94억 내지 95억 정도를 모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보니까 한 평균 7천만 원, 7,8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준비한다고 유인물도 만들고 거기에 공무원도 두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줄잡아도 한 2억 정도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2억 넣어가지고 7,800만 원이다. 이건 마루끼리가 아니라 이건 완전 그대로 적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 평균 모금액이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발표한 지자체 중에서 평균이 이 정도인데 아마 그 지자체마다 들어간 세금은 2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투입된 개발비에 비해서 성과가 형편없다. 형편없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약 70억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거 개발하는데 고향사랑 이음 개발하는데 70억이 들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70억이 들어갑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7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모금된 금액이 90억 좀 넘죠. 상반기만 94억 정도 상반기만. 되고. 그러면 이 안에 이 관리하는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걸 다 뺏는 거죠. 빼고도 이렇고. 그다음에 답례품이 기부금에서 그러니까 30%도 나가죠. 그다음 관리비 나가죠. 이런 완전 그러니까 손해죠. 적자를 받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 늦기 전에 손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원래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그걸 벤치마킹한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일본은 지금 아주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2022년도에 고향 납세로 그친 기부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7조 정도? 9조 7천억 정도? 약 8조, 약 10조 정도? 그러니까 10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0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2008년에 시행했는데요. 그 당시 보다가 그 당시에 얼마 그쳤냐 하면 그때 한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인가? 이렇게 그쳤는데, 그 당시 시행한 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초년도보다가 지금 한 64배가 금액이 늘어났죠. 그리고 건수로는 약 1000배가 늘어났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고속 성장을 했군요. 그러니까 2008년에 일본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작년에 금액으로는 64배, 건수로는 1000배가 증가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도 좀 이렇게 정착이 돼야 될 텐데 자, 일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와는 지금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법률이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자율성이 보장됐다. 일본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통제라든지 어떤 과도한 간섭이 완전히 배제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액 공제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넓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에서 16.5%를 가지고 감액해 주는데 기부금에 대해서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가족 수라든지 내 소득 본인의 기부자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그걸 공제해주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세액 공제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일본에는 상한액이 없죠. 우리는 지금 500만 원인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는 이 기부제 상한액을 두는 것에가 전혀 납득하지 않습니다. 왜 상한액을 두는지. 그러니까 뭐 일설에는 이런 얘기 있죠. 그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해 가지고 일반 시민이 기부금을 내게 되게 되면 정치인,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이 줄 것이다. 이 때문에 이걸 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뭐 우스갯소리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기부금 상한, 뭐 지금 우리 박노보 원장께서는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인다고 하고 또 지정 기부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정해서 난 기부하겠다 어떤 단체 이것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정 기부제, 그 지정 기부제는 일본에서 처음부터 시행했고요. 예. 지정 기부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에다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폭이 넓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거든요.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인데 여기다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을 준다? 이건 납득하지 않죠. 그런 곳이 아니고 행정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곳에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하려고 하면 그 지정 기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좀 그 용기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단체장이 좀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일단 그러니까 약간 찜찜한 거는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태클을 건다든지 통제를 가한다든지 그다음 나중에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지대가 일반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재미 산호시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행안부에 해당되는 총무성하고 소송을 했는 거예요. 소송을 해가지고 두 번 다 이겼어요. 이기는 바람에 거기는 최근 한 5년, 7년 사이에 한 5천억, 한 해에 5천억 정도 모금을 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라든지 국회 눈치를 보지 않고, 좀 소신껏,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나가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많이 보완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부터 관심을 받아가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 좀 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완전 실패다. 그러니까 상한액 없애야 되고 지정 기부제 도입해야 되고 답례품도 좀 다양화하고 무엇보다 지자체에 맡겨둬야 된다. 행안부 간섭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공공정책연구원의 박노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현재로 봐서는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재대결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그렇게 정치인이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미국 대선 1년도 남지 않았죠. 11월 초에 뽑으니까. 11월 초에. 예.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각 당별로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현재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공화당부터 살펴보면요. 지난 8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언급을 했는데, 자신의 지지율이 다른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들보다 전설적인 숫자를 앞선다. 라고 주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압도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드산티스 현 플로리다 주지사나 다른 경쟁자들은 자유기보다 훨씬 더 뒤처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11월 8일까지 공화당 경선 예비 후보들 간의 세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론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별도의 유세를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토론회 불참하고 자기만의 유세를 따로 이제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모인 유세 현장에서 토론회를 비판해요. 자기가 속한 당의 토론회를 비판해요. 사람들이 뽑지도 않을 후보들이 모여서 토론회 개최하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토론회 이제 모두 취소해야 된다라고 트럼프는 주장하는 겁니다. 트럼프답네요. 예, 이래야 트럼프죠. 맞아요. 뭐. 나와요. 우리나라 정치인 누가 생각하면 나긴 합니다만 비슷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으로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인데 솔직히 둘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트럼프 너무 막무가내고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바이든은 좀 너무 얄미운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너무 자꾸 우선 그런 걸 따지고 그래서. 예. 근데 다음 대선에서 또 둘 중에 한 명 되는 겁니까? 안 좋은데요. 별로. 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토론회도 불참하고 이런 게 그만큼 이제 지지율을 믿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 업체들 여론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7일 현재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6%. 압도적인 일입니다. 예. 디센티스 주지사 14%, 헤일리 전 대사 9%,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 정도예요? 아유, 예. 많이. 예를 들어 토론회 1차 토론회인가 하여튼 진행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폭스뉴스 진행자 유명한 터커 컬슨 씨 사전 녹화한 인터뷰를 경선 토론회 시작 5분 전에 SNS에 이제 풉니다. 와. 46분 동안 이어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엄청 비판하고요. 또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 공격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2020년 대선 조작됐다. 이 주장 계속 되풀이합니다. 아직도 그럽니까? 예. 2020년 대선. 이 인터뷰가 이렇게 공개됐던 당일날만 7,4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지금은 2억 뷰가 넘어갔어요. 거의 3억 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토론회 진행되는 동안 자기가 인터뷰했던 그거를 영상을 푼다는 거는 토론회 보지 말고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보지 말고 내 인터뷰 봐라 이거네요. 그렇죠. 예. 트럼프답죠? 네, 정말. 공화당은 거의 트럼프가 이제 후보가 될 것 같고, 일단. 예.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예. 민주당도 내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선출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몇몇 사람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 지지율을 보면 참여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경우, 공화당에 또 트럼프 후보가 나왔을 경우, 오차 범위를 벗어난 큰 격차로 패배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고,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세울 후보는 바이든밖에 없는데, 바이든이 나왔을 경우
트럼프가 저쪽 공화당은 될 것 같고 이러면은 게임이 안 된다라는 데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트럼프와 바이든 가상 대결. 여기서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많이 앞선다. 오차범위 밖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예, 앞으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각 당의 이제 유일한 후보 바이든 트럼프인데 각각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서요. 이 각 후보가. 예. 자,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 기밀 문건 잘못 다루는 혐의로 수사받고 이거는 뭐 바이든 케이스보다 트럼프 케이스 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바이든한테 큰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말썽꾸러기 아들 헌터 바이든입니다. 어떤데요, 아들이? 이게 그 아버지와 아들의 부패 스캔들로 폭발할 조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바이든은 이제 뭐 자잘한 뭐 세금이라든지 총기 구입 문제 이런 거는 뭐 자잘하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문제는 있지만 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연방 검사가 특별 검사로 격상돼서 강도 높은 수사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 외국과의 사업 거래 여기에 따른 탈루 의혹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아들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요.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아무런 사전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도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인 브리스마 이사로 선임돼서 매달 5만 달러씩 100만 달러 안팎의 연봉을 받았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부정한 로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의심될 수밖에 없죠. 또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부통령 전용기를 타고 중국을 방문하고 그 직후에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거 아버지 영향 이용한 부당거래 아니야? 당연히 이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와중에 혹시 헌터 바이든은 불법으로 금품 수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스캔들이 계속 시달려왔고요. 이거 조사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아들의 이 부당 로비, 뭐 부당 거래, 금품 수수 의혹, 뭐 이런 거군요. 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스크 어떤 게 있습니까? 트럼프는요. 이미 4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미 4건이 기소예요? 네, 기소됐어요. 처음으로 형사 기소당한 건 지난 3월이었는데 당시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하고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회계장부 이거 굉장히 무겁다라고 해요. 엄하게 다스리죠, 회계장부. 근데 트럼프는 자신이 데니얼스 그 포르노 배우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 관계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건가? 뭐 이거 미국 유권자들 이거 문제 제기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 기소고. 두 번째 형사 기소는 트럼프가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사저의 기밀 문건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돌려주기를 거부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이거 뭐 아까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혐의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소는 특별검사 주장에 의하면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자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수장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의 선거 이겼다, 사기당했다, 대선을 두둑 맞았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고 이 거짓말이 불씨가 돼서 저 유명한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뭐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때 저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소는 세 번째 건과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조지아주에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바이든한테 졌는데 이걸 결과를 뒤집고자 개입했다. 이건 이제 특별검사 말고 주에서 따로 기소한 거죠. 그런데 조지아주에 이제 트럼프는 현지 시간으로 지금 8월 24일 실제로 구치소에 도착해서 체포 절차를 밟은 뒤 머그샷을 찍고 사진이요. 찍고 보석금 내고 풀려났거든요. 트럼프가 진짜 천재적인 장사꾼이라는 거는 이 머그샷 찍은 사진을 돈 받고 팔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대단하다는 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니, 후보가 이렇게 없나요, 미국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후보 살펴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지금 뭐, 현재 이 두 후보 말고 제3지대 후보들 출마도, 지금 한 4명 정도 거론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지금 이 시점에서 지켜볼 세계인들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와 함께 한반도 영향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는 선거인단 구성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주는 또 인구가 늘어나고 어느 주는 줄어드는데 여기에 맞춰서 선거인단이 바뀌기 때문에 누가 유리할지 이거 모르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는 스윙 스테이트, 이른바 경합주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4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에 아마 90% 이상의 에너지와 인력을 쏟을 것이다. 그 정도로. 세 번째로는 정치적 양극화의 가속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분열돼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상황으로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트럼프가 되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의 적나라한 장사건을 본 적이 없죠. 없어요. 우리한테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더 올려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전쟁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왜? 전쟁 나면 장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무기 팔아먹는 것도 전쟁 나기 직전까지 팔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돈 많아도 못 받는 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쩌면 2018년 한반도 해빙이라는 이런 엄청난 경향도 몰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당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건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국은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 트럼프가 당선되는 건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엄청난 경랑이 몰아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